지금 조경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처음 만들면서 조경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 정원이 주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원의 발생 요인이라든가 정원의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 시대적인 순서를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정원의 양식과 발생 요인, 자 11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 양식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정형식. 제가 좀 글씨를 못 써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형식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식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절충식,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는 절충식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이러한 정원 양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서 또 다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노단 건축식, 노단은 계단이에요. 계단식이라고 합니다. 예, 노단 건축식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평면 기하학식. 네, 이걸 먼저 쓰면 안 되겠다. 중정식. 그 다음에 평면 기하학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단 건축식은 계단식이라도 하고 건축식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가 노단 건축식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정식은 어디냐? 중세와 다음 스페인, 인도 이런 나라들은 중정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중정식은 뭐라고 부르느냐? 파티오식이라고 합니다. 파티오식 아니면 무어식이라고도 해요. 무어식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파티오식의 정원 양식 그러면 중정식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어식이다. 이것도 중정식 정원을 얘기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정형식이라는 것은 반듯반듯하고 규격화된 그런 느낌의 정원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자연식에는 뭐가 있냐? 자연식에는 말 그대로 자연 풍경식이 있어요. 자연 풍경식.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정원을 말하고 영국 정원이 있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또 회유 임천식. 회유 임천식은 뭐냐? 회유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거니는 거죠. 어디를? 물가를. 예, 물에 있는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원을 감상하는 이런 양식이 바로 회유 임천식이고 보통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 회유 임천식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고산수식이 있어요. 고산수식. 고산수식은 일본이에요. 일본. 고산이 뭡니까? 말을 꽂자, 물숫자, 물을 쓰지 않는 그런 정원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자연식에 속합니다. 절충식은 그럼 뭐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절충식에 속합니다. 경복궁에 가시면 경회루 있어요. 경회루는 자연 풍경식에 거기에 네모 반듯한 경회루의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곡선과 그다음에 직선이 같이 합쳐져서 어우러져 있는 정원 양식, 창덕궁의 비원 이런 경우도 다 절충식에 속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정원 양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정형식 조경에 보시면 서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조경 양식이다라고 합니다. 서아시아는 지금 어디냐? 중동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집트 이쪽 지방 있죠? 그쪽을 서아시아라고 하고 이쪽은 이제 중정식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수목을 전지전정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장식한다라고 했어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자르고 동그랗게 자르고 다듬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정형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면 기하학식 정원에서는 이제 대칭적인 구성으로서 평면,
예, 프랑스의 지대가 보통 평평한 대지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 평명 기하학식인 정원을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빌라 정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습니까? 날씨가 여름에는 덥고 그 다음에 습해요. 그다음 고온이면서 건조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온난하면서 다습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서를 가요. 저기 바람이 지중해가 이게 바람이 살살 부는 그런 언덕에 있는 큰 별장으로 피서를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릉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단식으로 땅을 깎고 거기에 이제 평평한 지대에는 이제 정원을 짓고 그 카지노라는 건물을 집어넣고 그래서 노단과 건축이 같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노단 건축식이다라고 합니다. 중정식은 뭐냐? 사방이 이렇게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정원이다. 밖에선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폐쇄적이죠. 그래서 중세 정원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그런 문화적인 발달은 되게 뒤처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성곽 정원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정식이 있고 스페인이나 인도 같이 종교가 자체가 이슬람교인 사람들은 이제 물을 중요시 여겨서 가운데에 물 공간을 두고 이제 정원을 꾸미는 그런 종류가 있다. 중정식이다.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자연식 조경이 있었죠.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했답니까?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독특하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방지 원도형이라는 그런 연못을 만들게 되고 후원이 발달하는 그런 양식이 생기죠. 그래서 자연식 정원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발달을 하고 유럽에 가면은 이제 영국에서 발달을 하죠. 영국의 자연 풍경식 정원이 발달을 하게 돼서 다른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풍경식에는 또 뭐가 있느냐? 자연을 모방하거나 축소해가지고 자기의 정원 안에다 그대로 조성을 하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거닐고 산책을 하면서 경관을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식 정원이다. 그래서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연풍경식, 회유임천식, 고산술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중국은 자연과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비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색채나 형태나 그런 것들이 크기가 서로 이질적이거나 모양이 다르거나 색채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 큰 돌을 세워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빨간 기둥을 세워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비에 중점을 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큰 산 속에 있으면 산 속에 집이 동글동글하게 같이, 나무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를 바로 자연 풍경식의 하나다, 회유 임천식의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선사상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산수식,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제 정원 장식이 생겨납니다. 근데 단풍나무를 참고로 더 약간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단풍나무 종류는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단풍나무로 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풍나무는 대부분이 당단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단풍 혹은 또 단풍나무 종류 중에서 바로 고로쇠, 우리가 봄철에 수액을 먹는 그런 것도 바로 이 고로쇠라는 나무도 바로 단풍나무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나무, 느티나무, 뭐 아시겠죠?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가 바로 느티나무가 오른쪽에 있는 게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아직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긴 했는데 느티나무는 단풍이 들 때 특이하게도 두 가지 색깔로 듭니다.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드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복자기 나무라는 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자기 나무도 바로 단풍나무에 속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 근래 단풍이 워낙, 단풍나무 중에서도 복자기 나무의 단풍이
더욱더 선명한 붉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즘 조경수종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복자기 나무의 단풍이 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목, 아까 마가목 같은 경우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도 아름답지만은 꽃도 화려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단풍도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수나무 앞부분에 설명드렸죠. 이게 개수나무가 이렇게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것도 잘못 되어 있는데 느릅나무가 아니라 느릅나무가 되겠습니다. 느릅나무 계통 중에서 참자가 붙어 있는 것은 잎이 매우 조그맣습니다. 매우 조그마한 잎들이 달려 있는 느릅나무 계통. 이것도 노란색으로 들고 참나무 종류인 갈참나무. 그리고 붉은색으로 열매가 이 나무도 기억하시겠습니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화살촉 같은 게 달려 있는 나무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열매도 붉은색 열매가 달리지만은 잎도 가을에 붉은색으로 든다는 거. 이거 아까 산딸기가 아닙니다. 산딸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산딸나무에서 산에 나는 딸기나무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튜율나무 기억나고, 담쟁이 덩굴도 바로 여기 보면은 바로 이게 만경목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 거. 백합나무는 바로 이것도 교재에 아까 중복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매우 CO2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가 바로 백합나무라고 했는데, 요 백합나무가 다른 말로 튤립 나무입니다. 꽃 모양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 모양을 백합으로 봤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튤립으로 봤거든요. 바로 같은 나무가 중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외워두시면 된다라는 거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롱나무, 아까 배롱나무 목배기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에 꽃이 매우 오래 간다라는 거. 이거 생강나무, 그런 경우가 단풍이 드는 단풍미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경수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특이하게도 아까 이제 꽃이라든가 열매, 잎을 감상하는 것은 조경용 수종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주 이거 마지막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피를 감상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수피를 감상하는 건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 되겠죠. 나무 껍질이 약간 특이한 것들도 몇 가지 돼서 아까 이것도 앞으로 예상 문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백송입니다. 백송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소나무하고 틀리게 중국에서 한 600여 년 전에 들여온 건데, 이 소나무는 오래되면 수피가 이렇게 벗겨져 내리면서 안에 있는 속살이 하얀색을 띱니다. 그래서 백송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자작나무도 조경용 소재로 많이 쓰이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얀 수피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가 돼요. 이것도 아까 실기 부분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계속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롱나무는 이렇게 특정한 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울긋불긋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 수피가 매우 미끈합니다. 그럴 때 딱 보면은 다른 나무와 틀리게 배롱나무는 줄기만 받으라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목배기롱인 배롱나무가 되고,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 말로 양버즘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수피가 버즘이 낀 것처럼 이렇게 얼룩얼룩해져 있다. 그런 모양이 안 좋아서 요즘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왕벚나무 어느 정도 짙은 검은색을 띈다라든가, 굴참나무, 화살나무, 주먹, 아까 붉은색을 띈다고 그랬죠. 이거 푸른색을 띠는 벽오동, 모가나무도 되게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이 배롱나무처럼 이렇게 울긋불긋한 그런 숲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와 같이 하얀색을 띠고 있는 사시나무 종류인 현사시나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1000m 넘는 그런 자생지에서 발견한 주목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거 주목나무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조경용 소재로 이렇게 어떤 공원이나 그런 데 식재되어 있는 것들 조그만 나무이기 때문에 주목이 붉은색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오래된 그런 나무들은 자생지를 가면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형태적으로는 아까 그러니까
꽃, 열매, 잎, 뭐 단풍, 뭐 수피 같은 경우로 이제 분류를 했고, 이번에는 어떤 조경 수목을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각각 용도별로 어떠한 소재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돼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용도라는 것은 이 교재에는 지금 한 거의 10가지 가까이 용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용도별로 어떤 수종이 적합한 것인가, 그러니까 경관장식용 소재가 아닌 수종은, 혹은 경관장식용 소재인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특정한 나무의 형태를 항상 이미지화 하시면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이것도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거의 10가지 정도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용도는 경관장식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장식용을 할 때는 소재들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군식을 한다든가, 혹은 아까 교목 같은 경우는 독립수로 쓰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개체를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아서 식재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경관장식용 같은 경우도 크기나 성상별로 교목, 관목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됐죠. 그래서 교목은 앞부분에 말한 그 다양한 그런 키가 큰 그러한 나무들이 바로 경관장식용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경우가 소나무 종류입니다. 소나무 종류인데, 이게 반송이라고, 소나무 종류 중에서도 밑에 원줄기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줄기가 나와 있는 경우를 반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렇게 독립수로 심을 수도 있다는 거고, 크기가 작으면 뒷부분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군식을 해서 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목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고, 관목에도 관목류도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예가 그냥 누운 향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누운 향나무는 그냥 누운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눈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나무인데 누워있다. 그래서 보시면 딱 두 개 비교가 되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향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요게 바로 눈향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땅 표면을 피복을 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재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덩굴식물, 앞부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만경목, 그러니까 덩굴성 목본 식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많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예로 그냥 경관장식용으로 다양한 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동덩굴이나 송악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임동덩굴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임동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임동식물은 엄연하게 목본식물입니다. 그래서 임동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임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맞다라는 거, 목본식물이라는 거. 하얀 색깔은 다 특징이죠. 맞는 답이다 이거야. 자, 아닌 거를 골라내는데, 자, 조경수목의 단가 적용은 정형화된 규격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목의 조건에 따라 단가 및 품셈을 증감하여 사용한다. 자, 언뜻 읽으면 맞는 내용 같아요. 문장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없어.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에요. 그죠? 정형화된 규격. 자, 우리 조경에서 또 제일 다른 데 없는 게 뭐야? 바로 수목이잖아, 수목. 나무란 말이야, 나무. 여러분들 똑같은 이제 우리가 규격을, 자,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R이 20이다. 그 우리가 품셈에 물가 정보에 보면요, 소나무 R 20 그러면 둘로 나눠요. 하나는 그냥 일반 소나무, 하나는 소나무 해놓고 조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나눠져 있어. 조형은 100만원,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그럼 뭔가 규격화 된 것처럼 보여.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같은 R20짜리 소나무인데, 어떤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는, 이 소나무는 조형이라고 붙여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분을 떠가지고 밭에다 옮겨서 2년에서 3년
제대로 딱 살려놓은 거를 우리가 조형이라고 그래요. 원래 조형 개념은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 조경에서는 그렇게 조형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원래 조형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해서 잘생긴 놈을 얘기해야 돼, 원래. 근데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나무라고 써 있는 거는 산에서 막 해갖고 내려온 놈. 얘는 죽을 확률이 높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뿌리를 2, 3년 동안 잘 받아놓은 놈이든, 산에서 캐갖고 지금 막 내려온 놈이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눠진다고. 뭐냐면, 잘생긴 놈하고 못생긴 놈이 나눠져요. 자, 같은 규격이 20cm야. 근데, 잘생긴 놈은 100만원, 못생긴 놈은 20만원, 잘생긴 놈은 500만원, 못생긴 놈은 100만원, 이렇게 된다고. 정형화, 규격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런 구석이 많은 게 바로 우리 이 조경 수목이에요. 단풍나무다. 단풍나무가 한쪽에 똑같은 알이 20인데 한쪽 가지가 다 잘라져서 없어. 그런 놈하고 제대로 탁 이쁘게 생긴 놈하고 뭐가 값이 틀리겠어? 규격은 똑같아. 알이 20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까지 구분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조경에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같은 20cm라고 하더라도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C급은 얼마. 자, 그럼 누가 나누겠냐 이거야, 그거를. A급인지 B급인지.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격화되어 있지 못해요.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다. 그래서 요 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답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들도 덜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경 시공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우리 조경의 특징에서 나왔던 얘기를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경 중 공사의 일반적인 순서. 그죠? 자,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요게 또 단어, 요게. 일반적인, 요게 이제 포인트야. 부지 정리하고, 지하 매설물 묻고, 시설물하고, 식지한다. 이게 일반적이야. 그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걸 물고 늘어지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산책로야. 차가 못 들어가. 아니면, 이제 차라도 소형차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야 돼. 막 한 5톤짜리, 10톤짜리 차가 들어와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심어야 되는 나무야.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지. 여기 그냥 길 형태만 만들어 놓고 차가 들어가서 나무를 심어 놓고 차가 나간 다음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이게 다 망가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건 특별한 경우야. 이런 걸 갖고 물고 늘어지면 답을 못 찾아.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하는 부분에서 자, 그냥 부지 정리하고, 이거 상식적이잖아. 부지 정리하고, 땅 속에 묻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나 포장 다 해놓고, 나머지 녹지에다가 나무 들어다 심는, 이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죠?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경 계획의 4대 목표. 그죠? 조경 계획의 4대 목표. 좋게. 퀄리티죠. 질이 좋게.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 싸게. 그 다음에 빨리. 왜 빨리야? 빨리 해야 관리비가 조금 들어가.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에 끝날 거 2달, 3달 끌어봐. 문제가 생기잖아. 어차피 거기 사람이 직원이 상주해야 되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 요새는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래서 요새는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에 헬멧 쓰고 안전복 입고 안전화 신고 이렇게 안 하면 들여보내지도 않는 현장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햇빛 가리는 밀짚 모자라 이런 거 하나 쓰고 그냥 운동화 신고 들어가서 일을 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들어가면 일을 못하는 현장들이 많아. 그래서 요새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자, 그 다음에 각 공정의 상호 관련성을 알기 쉽게 표현한 공정표. 그 다음에 작업량 계산이 가능하며 신뢰도가 높은. 자, 이렇게 작업량 계산, 그 다음에
복잡한 공정, 신뢰도가 높은 공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네트워크 공정표예요. 자, 우리 조경은 네트워크 공정표를 잘 안 써. 왜? 우리 조경은 뭐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보다는 공정이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공정표를 잘 안 씁니다. 보통 우리가 막대 공정표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네트워크 공정표는 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조경이 이제 바운다리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억짜리 공사다 막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규모도 커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공정표를 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가 뭐다, 우리가 막대 공정표가 뭐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사 전체를 하도급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나요? 공사를 할 때 직영공사. 직영은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내가 사람 사고 자재 사고 해서 내가 시켜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걸 직영이야. 근데 내가 할 시간도 없고 기술적인 힘도 없어. 그러면 전문가한테 시킨다고. 이게 도급이야. 도급에는 이제 둘로 나누지. 그죠? 일괄. 저기서 얘는 일식. 그 다음에 분할. 이렇게 나눈다고. 일괄은 한꺼번에 다 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분할 도급은, 아, 얘는 나무 심는 게 전문가니까 너는 나무만 심어. 얘는 시설물 만드는 게 전문가니까 너는 시설물만 해. 이렇게 쪼개준다고. 이게 분할이에요. 자, 그럼 답 나왔죠?